예, 반갑습니다. 9월입니다. 내년 9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그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울림 카페죠? 어울림 카페 몇 명이나 있을지 같이 모여 있을 테고, 다른 분들은 뭐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 내기가 그런 분들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지금 영상을 보겠죠. 어울림 카페에 같이 얼굴 보면서 하자는 게, 어울림 카페에서 뭐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 소개를 해드렸듯이 예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전에 그때는 상동도서관 그 3층에 문화강좌실에서 강의를 2시간 하면은, 그 강의 끝나고서 나오면서 이렇게 다 서로 코드가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번 주는 이쪽 팀하고 다음 주는 또 뭐 저쪽 팀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원래 강의가 2시간인데 2시간 넘게 앉아서, 그래서 원래 강의보다 카페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길었고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좌실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뭐 자기 각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모인 것이 시민작가 교실로 모였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가 오히려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강의보다 더 많은 거를 듣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김재영님 만났고, 그다음에 그 지금 어울림 카페 2층에 일하시는 홍순호님 만났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 서울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사람들, 이정희님도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기영님도 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영상 보시다가 우리 가족 부천이니까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이렇게 얼굴 보고 시간이 되시면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39경계 수정작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 39경계 초고를 제가 굉장히 작품 좋다고 그랬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만큼, 어떤 기대하는 만큼, 또 작가가 어떤 의도한 것,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참 좋은데 기대한 만큼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대치에 닿질 않아요. 물론 수정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죠. 좋아지긴 했지만, 같이 볼까요? 39경계, 39, 그리고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제목에, 소설 제목에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작품 그 수정작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라는 게 뭐냐, 이 경계는 요 경계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39세죠. 39세. 39세에서 40세가 되는 거. 요 경계예요. 요 경계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경계는 맞벌이를 하다가 졸업 중반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자가 돼가지고, 다시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리고 뭐 산업 디자인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디자인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저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맞는 데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맞벌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육아를 할 것인가 이런 전업주부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요 경계에 39세에서 40세로 넘어가는 요 경계 맞벌이를 할 것인가 육아를 할 것인가 요 경계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뭐 39세에서 40세 된 건 뭐 결국 40세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결국에는 맞벌이가 아니라 이제 육아를 택하죠. 육아를 택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글쓰기, 수필쓰기 그러니까 이 육아 플러스 수필쓰기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건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수정작에 그 앞에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돈도 못 버는 작가보다는 기술을 배우라고 대학도 그래서 이공계로 이 수필쓰기가 이 작품 속의 화자가 문학에 관심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대학 컴퓨터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그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되고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글쓰기 수필쓰기 등록하면서 끝내는 게 뭔가 어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건 전개 보면 이거예요. 그냥. 결혼 전에 얘기는 없죠. 결혼 전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출산이에요. 출산. 이 출산해서 이제 육아를 하게 되니까 육아를 하게 되니까 이 육아와 함께 뭐가 되냐면 경단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끝내고선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을 적에 재취업을 하게 돼요. 재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육아를 할 것인가 요 상황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출산해서 육아하고 경력이 단절됐는데 다시 재취업을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재취업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왜 그러냐면 집 산 거 대출금 이자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 보면은 이게 이 사람 돈 좀 더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육아도 또 이렇게 손 놓을 수 없는 게 남편이 거의 수정작에 이제 잘 드러나 있지만 남편의 어떤 성격이나 그 소설 속에 묘사된 행동으로 봤을 적에 육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 아깝고 자기 삶이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갑자기 수필쓰기로 사실 이 수필쓰기가 사실 이 글 속에 작품 속의 화자는 문학하는 게 그만큼 간절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간절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뚱맞다고 마무리가 생뚱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장은 좋죠. 마지막 문장도 얼마 만에 내 손으로 직접 쓰는 이름인지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좋다. 수필쓰기 거기 동아리에 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 쓰면서 뭐 서류 쓴 거 별거예요. 뭐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도 쓰고 서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비록 그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쓰면서 지금까지 누구 엄마를 불렸을 거 아니야. 누구 아내. 근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사각사각 하는 그 느낌이 좋다고 하는 거야. 사각사각은 연필인데. 뭐 볼펜이건 연필이건 아무튼 필기구잖아요. 필기구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다. 그게 그 마지막 두 문장이 참 좋았어요. 그 두 문장이 살아나려면은 수필쓰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요 소설 속에서 그게 더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저거 볼까요? 이 소설 지금 이정희님이 직접 거기 갔었죠. 부천 아트벙커 B39구에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설에서 지난 초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공간 이동하는 걸 한번 봐봐요. 제일 처음에 뭐 어디예요? 쓰레기 저장소였어요. 쓰레기 저장소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가 나오냐면은 아트벙커 B39 이게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재생공간이죠. 재생공간 에어 갤러리. 요게 근데 재생공간이에요. 재생공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과 틀. 그 영어로 뭐 프레임 돼 있는데 프레임. 이거 뭐 형과 틀 이거 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이 어디냐면은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 다시 이 아트벙커예요. 아트벙커 B39. 그런데 공간이 이동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묘사도 나오지만 이 공간 이동하면서 여기에 맞게 각각의 에피소드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이 스튜디오에서 여기에서 아이의 병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고 심정지 되고 그다음에 뭐 해열제 사러 가고 약국에 가고 뭐 그런 얘기 지난번에 그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 부분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공간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쓰레기 저장소 이럴 때 이때 말하는 쓰레기는 뭐예요? 이게 경단녀죠. 경단녀라는 이야기가 서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어 갤러리잖아요. 에어 갤러리에서 뭐예요? 재생공간이에요. 재생공간이면은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취업 이야기. 미끄러워가지고 재취업 이야기. 그 다음에 형과 틀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형과 틀에서는 결국 화자의 본 모습이죠. 화자의 본 모습.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저장소 아트벙커 B39는 전체를 더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생공간. 여기서 말하는 이 쓰레기라는 용어, 저 공간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재생공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형과 틀, 스튜디오, 이러한 이 명칭들이, 그 공간의 명칭들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출산, 육아, 재취업 이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작품이 부천 아트벙커 B39라고 하는 그 공간, 즉 예전에는 쓰레기 처리장이었는데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비록 쓰레기였지만 그 쓰레기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듯이 경단녀인 화자가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재창조죠. 재창조되는 그런 역할을 이 부천 아트벙커 B39가 하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작가가 의도한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데, 기왕이면은 이 공간 이동할 적에 쓰레기 그랬으니까 경단녀로서의 어떤 쓰레기처럼 느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에어 갤러리 재생 공간에서는 내가 재취업해서 여기에서 이제 친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재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재생이 된다는 것,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형과 틀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다. 내가 작가를 꿈꿨는데 뭐 이랬고, 그리고 비록 컴퓨터 배워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산업 디자인을 했지만 경력이 단절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산업 디자인, 그 디자인 작품들 보니까 야,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딱 자기 자신이 예전에 디자인했던 거 그런 것도 꺼내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산업 디자인 충분히 따라낼 수 있다. 이런 모습, 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스튜디오에서는 여기 아이의 병이 나오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결국 스튜디오라는 게 뭐예요? 뭔가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는 것 아니면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은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제시하거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그야말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이 스튜디오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다시 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날카롭게 예리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이 작품을 지적한다고 해도 저는 이 작품 사고 싶어요. 왜? 이 작품을 쓰신 분이 처음에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부천 아트벙커 B39라고 하는 이 공간과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 그 다음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단녀로서 어떤 느끼는 어떤 고뇌, 갈등 그것이 잘 맞아떨어져요. 쓰레기 처리장이었는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뀐 것. 그 다음에 경단녀지만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이게 두 개 연결이 잘 돼요. 그렇게 연결하면서 거기에 소설 구성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이런 구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역순행을 하지 말고 역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또 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역 공간 이름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쓸 적에 실제 아트벙커 B39에 가가지고 실제 이런 순서대로 공간을 이동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공간의 명칭과 그 에피소드의 그 어떤 핵심 내용이 서로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짜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참 좋아요. 좋고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요게 초고예요. 요게 초고고 요게 초고고 요게 수정작이에요. 수정작. 그래서 저는 수정작을 읽으면서 넘겨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나 뒷페이지 볼까요? 뒷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견줘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 수정된 작품을 쫙 한꺼번에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놓고 견줘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더 저는 어디를 어떻게 고쳤고 어떤 단어가 고쳐졌는지 어떤 문장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왜? 네. 내가 고치라는 대로 고쳤는가? 내가 이렇게 지적한 거 있죠. 세부적으로 지적한 건 다 고쳤어요. 다 고쳤는데 큰 틀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상에서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간 거는 그 아이가 결국 출산도 어렵게 했고 아이도 어렵게 가졌지만 애가 또 병약하게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가를 나타내는 아주 효과적인 에피소드가 돼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뭐 저 4분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막 처방을 하죠. 처치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 이제 해열제를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저 약을 사오라 그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쓰신 분이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사오라고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온 경험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 독자들이 느낄 적에 아니 어떻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그래 병원에서 처치를 하다가 응급실에서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실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사무적인 투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 약사의 어떤 그 인간 됨됨이를 고발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약을 사러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순서대로 약을 받아야 되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아직까지 남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4분 기다리세요 처치하는 거 그 상황은 괜찮아요. 왜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지만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더군다나 병약한 이런 아이라는 거 그러니 육아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 내가 이렇게 저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이 올 수도 없는 거리죠. 그런데도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또 그렇다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재취업해서 맞벌이 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육아를 택하고 육아를 하면서 그 남는 시간 재취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쪼개서 육아를 하는 그 시간을 쪼개서 결국 내 본래의 꿈이었던 작가가 되겠다. 수필 쓰기 동아리에 들어간다. 말이 되죠. 다만 이 수필 쓰기 하는데 이 이야기 전개하면서 학창 시절의 꿈,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뭘 보면은 시를 보면은 시를 보면은 무슨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디자인이 또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신경님의 시를 거기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 시가 여기 왜 있어? 이 작품 속에 시를 인용하잖아요. 그럼 그 시가 이 작품이 전체 맥락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아무런 효과가 안 돼요. 오히려 독자들에게 방해만 줘요. 신경님의 시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 있죠? 그 부분 그거만 그냥 인용해 버리면 돼요. 행가리 하지 말고 그냥 서수 속에다가 작은 따옴표에서. 자, 저 혼자 얘기 다 했네. 자, 이정희님 부지런하시죠? 제일 먼저 감상평 올려주셨어요. 오늘 3명밖에 없어요. 이정희님이 이제 어떻게 수정되었는가 하면서 이렇게 다 따져가서 해줬어요. 그래서 한 글자씩 원점으로 나뉘어 쓰인 부분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해요. 사실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 쓰고 마침표 띄고 또 한 글자 쓰고 마침표 띄고 또 한 글자 쓰고 또 마침표 이렇게 쓰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점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여긴 가운데점이 아니라 마침표잖아요. 온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정희님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 그러니까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을 한 글자씩 띄어 읽다 보면은 괜히 벽으로 둘러싸여서 거기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온전문 찍는 이런 그 구절, 어떤 결기를 나타낼 때 써요. 결기, 결의, 결기, 아주 뭐 굳건한 다짐 이런 거 할 적에 이 점을 찍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한 작품에 1~2 군데 정도. 원점으로 나뉘어 쓰인 것과 한 문장으로 쓰인 것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이건 뭐 어떤 것이 낫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점 찍은 부분 그 부분이 때로는 아주 강한 독자들에게 강한 느낌을 전달해 주거든요. 지금 이정희님이 느꼈던 공포심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결기, 예? 어떤 굳은 의지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니까 만약 공포 소설을 쓰게 된다면 이 기법을 쓰고 싶다. 예, 공포 소설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갑내기 친구의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는 서술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어땠어? 아 이게 누가 얘기한 건가? 이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야. 아이가 열성 경련으로 의식을 잃어 약국에 약을 사러 간 장면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는데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위급 상황이라는데도 융통성 없이 그는 약사의 에피소드를 넣고 싶으셨던지 작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시 갈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뜬금없이 등장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정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라는 시가 나오기 전에 언젠가 시집에서 보았던 어느 시규절이 떠올랐다. 왜? 지금 현재 내 마음. 그 갈대라는 시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 마지막 그 세 줄이거든요. 뭐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줄.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 이게 사는 거다. 사는 것은 결국 속으로 조용히 우는 거다. 누가? 화자가 좀 그렇잖아. 갈등 속에 육아를 할 것인가 재취업을 할 것인가. 육아를 하는데 힘들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재취업하려고 이렇게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고 그러면서도 남편은 은근히 재취업해서 맞벌이 해가지고 얼른 돈 모아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내 꿈은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컴퓨터가 아니었는데 난 글 쓰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의 마지막 삼행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 시 전체 내용은 여기에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화자의 과거 직업이 추가 서술되어 있고 화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요인이 서술되어 있죠. 고등학교 시절 화자가 글쓰기 꿈이 있었다는 부분 서술 추가됐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나중에 이 수필쓰기에 연결되려면은 그냥 작가가 꿈이었다는 그 단순한 돈벌이도 안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이정희님이 저 단톡방에 저 공개했듯이 이정희님이 저기 갔다 왔어요. 아트벙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장소가 휙휙 떠오르더라. 그래서 아트벙커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것은 그 장소가 정말 상념에 젖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화자가 이토록 내면에 빠져들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이정희님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게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그 장소를 묘사를 해줬어야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 아트벙커 B39를 쓰레기장이었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거기 이렇게 그 굴포천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 부천 둘레길 코스가 있어요. 그 몇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꽃도 보고 화단에 꽃도 보고 그다음에 카페도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요렇게 고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이정희님이 실제 가보고 나서 아 여기가 상념에 젖기 참 좋은 장소라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 부천 아트벙커 B39를 가보지 않은 독자도 소설 읽으면서 이 장소가 딱 요런 곳 상념 요런 곳을 생각하기에 딱 좋구나. 예를 들어서 거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저 드럼에 빗물이 약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쳤을 적에 세게 치면은 빗방울이 위에 높이 뛰고 살짝 치면은 빗방울이 이렇게 얕게 뜨고 그런 거 묘사하는 거. 그다음에 실로폰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 묘사가 오히려 이 작품 공간을 설명하면서 화자의 심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부분도 그런 묘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유경님은 뭐 간략하게 했어요. 좋았던 부분. 첫 작품에서 지적된 부분이 일부 수정되었으면 문장이 매끄럽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적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초고에는 없는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
왠지 이 침묵은 쉽게 깨지 않을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요게 뭐예요? 요게 남편하고 지금 둘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먼저 가자, 그가 이랬을 때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다. 즉 남편하고 이 화자하고 둘 다 말이 없어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왠지 이 침묵은 쉽게 깨지 않을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침묵은 쉽게 깨지 않을 것 같아. 누가 깬다는 거야. 잘못됐지. 어떻게? 왠지 이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돼야죠. 진짜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 글자 하나 더 넣음으로 해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왠지 이 침묵은 쉽게 깨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남편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왠지 이 침묵이 주어니까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쉽게 깨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떻게 돼요? 침묵은이 아니라 침묵을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은이라는 주어를 살려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맞춰주려면은 왠지 이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단어를 가르쳐주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꾸 느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읽어가면서 그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영님이 이제 아쉬운 부분. 그리고 저기 문장이 매끄럽게 정리돼.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매끄럽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어떤 단어가 추가됐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좀 많이 나아졌네. 매끄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기영님도 또 지적을 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며 병원에 임시로 해열제 먹이고 약국으로 해열제 사러 가는 부분이 그대로 있다. 왜 그 부분을 살린 것인지, 살려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꼭 살려야 되는지. 그냥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 그리고 거기에서 노심초사하는 거, 그 얘기만 있으면 돼요. 해열제 사러 약국에 가서 뭐 순서대로 준다는 거, 그 얘기 빼세요. 일단 해열제 사러 약국에 가서 해열제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의사의 지시부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독자들 느낄 적에는 무슨 의사가 응급실에서 약국에 가서 해열제 사오라고 보호자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신경님의 갈대를 인용한 부분은 서술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시가 나오려면 이 앞에 뭔가 있었어요. 아이를 가지며 경력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화두이고 맞벌이의 필요성을 보충하면서 문학 공부를 한다고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러운 게 뭐가 때문에 수필쓰기 갑자기 뜬금없이 수필쓰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럼 수필쓰기가 나오려면 이 중간중간에 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재취업을 고민하면서도 또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난 사실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어디서 하면 돼요? 형과 틀 연계해서 얘기해 주면 되죠. 김재영님 역시 추가 수정된 부분 93쪽에 뭐 어떻게 됐고 공간 이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94쪽에서 여기 김재영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쓸모없음과 재활용 그리고 용도 폐기와 재생 부분을 재취업과 육아라고 표현하여 갈등의 양상을 분명히 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 쓰레기 그 다음에 재생공간 형과 틀 스튜디오 요 공간 이름에 공간 명칭에 걸맞는 에피소드들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김지영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주인공의 전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아직은 부족하죠. 그다음에 102쪽에 마침 갈 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전공에 따르는데 이 사람 컴퓨터 전공 아닌가?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게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육아 취업의 경계에서 육아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남편에게 말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 남편한테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전체적으로 에피소드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인공의 입장이나 처지가 잘 이해되었다. 전직이 컴퓨터 관련 일이라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연상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산업 디자인이다. 뭐 산업 디자인 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디자인을 컴퓨터 관련한 일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한 일이 아니라 디자인 쪽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이에요. 해열제사로 저기 악극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저도 지적했죠. 이정희님, 그 다음에 유규영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저 누구야 김재훈님까지 오늘 얘기한 네 사람이 다 저 해열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일반적인 독자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39 경계라는 이 제목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부천 아트벙커 B39라고는 구체적인 공간, 실제로 있는 공간을 소설 속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공간의 이동과 함께 이 공간 이동과 함께 에피소드가 연결되면서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이 육아하면서 결국 재취업을 고민하는 이런 경단녀의 어떤 모습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보다 더 멋지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극적이게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성을 다시 바꾸면. 그리고 마지막에 꼭 스필쓰기라고 하는 것을 꼭 넣으려면은 이 스필쓰기를 넣으려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고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적어 드릴게요. 결혼, 출산, 육아의 어려움 나왔죠? 재취업 고민이죠? 그리고 재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쓰는 게 좋아요. 수필쓰기, 문학과 관련된 거, 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 문학을 하고 싶었다, 뭐 저 수필쓰기 동아리에 갔다, 다 빼세요. 차라리 뭐예요? 재취업하려고 고용노동청, 노동부죠? 노동부 산하예요. 저 부천에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재수강하는 거지. 뭘 수강하는 거야? 컴퓨터나 디자인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 직업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죠. 내가 비록 예전에 컴퓨터 혹은 산업 디자인을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다시 한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실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사각사각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그게 낫죠. 왜 문학이 여기 들어가가지고는 소설의 이 내용하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기 초고가 인형의 집이었어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은수와 은호. 신작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인형의 집에서 어느 일분이었던 은수하고 은호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써둔 거니까. 발제? 모두 다. 전부 다. 전부 다 합니다. 발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3명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10명 다. 알겠죠? 지금 어울린 카페에 앉아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간 보내시고.